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투하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바이러스 크기가 대략 한 100나노미터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광학현미경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현미경은 사람의 눈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므로 사용하는 파장이 이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 렌즈와 대안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 대물 렌즈 바로 바깥쪽에 우리가 관찰하려는 물체를 두고 그러면은 이 대물 렌즈에 의한 1차 상이 이 대안 렌즈의 초점 안 또는 초점 위에 맺히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대안 렌즈로 큰 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점 안에 맺히게 했을 경우에는 사람의 이 니어 포인트 근점인 25cm의 최종상을 맺히게 합니다. 그리고 1차 상이 이 초점에 맺히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무한대에서 최종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광학현미경은 두 개의 이 렌즈로 구성되어 있고 대물 렌즈 바로 바깥쪽에 관찰하는 물체를 두고 이 1차 상을 대안 렌즈의 초점 안에 맺히게 만들어서 큰 상을 보게 하는 뭐 이러한 이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물체를 관찰하는데 전자기파를 이용할 경우에 모든 파동은 또 똑같습니다만 이 회절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빛이 꺾인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A라는 점으로 된 광원 빛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이 렌즈를 통해서 이 뒤쪽에 상을 맺히게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상이 이 물체는 점인데 상은 점으로 상이 맺히지는 않습니다. 빛의 회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밝고 어두운 무늬들이 계속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이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 판으로 레이저를 비추어 주면은 이 스크린 상에 보면은 이건 점이지만은 상당히 커졌죠. 커지고 또한 여기 이제 이 밝은 무늬가 있고 그 사이에 또 어두운 무늬가 있고 또 약간 덜 밝은 무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 무늬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는 좀 더 이걸 갖다가 상세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작은 구멍이라도 이 중앙에 밝은 것이 있고 가장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또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런 무늬들이 쭉 회절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해서 이 두 물체를 관찰한다고 합시다. 아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점으로 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관찰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보다시피 A도 이런 식으로 회절에 의해서 이 상이 밝고 어두운 무늬들이 연이어 나타나고요. B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어둡고 밝은 무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물체의 떨어진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은 이것이 중복돼 가지고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이 상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 더 가까이 가보면요.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 두 물체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래서 두 분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은 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이 구별이 아주 모호합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 두 개의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 두 물체로 구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은 이 두 물체인지 한 물체인지 이 구별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계가, 이 분해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이 첫 번째 A라는 이러한 이 물체의 상, 그래서 제일 밝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2차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물체의 제일 밝은 부분이 이 두 번째 물체의 어두운 부분, 요거가 일치하는 그보다도 더 가까이 있으면 이게 두 개가 겹치겠죠. 겹쳐가지고 이와 같이 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이 두 물체에 떨어진 거리는 뭐 각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 최소각, 떨어진 최소의 각이 이런 식으로 렌즈의 직경 분의 1.2 람다, 람다는 사용한 빛의 파장.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을 이용하니까 400에서 600이니까 그 중간 한 550 나노미터로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도 더 가까이, 각도가 더 작다, 더 가까이 붙었다는 이야기죠. 이 각보다 더 작게 두 물체가 붙어 있으면은 이 렌즈로 이 상을 두 물체인지 한 물체인지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회절 현상에 의한 분해의 한계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관찰할 때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표상에서 500km 떨어진 지점을 이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이 인공위성 안에 렌즈 직경이 이 30cm인 이 카메라로 이 지상을 관찰한다고 합시다. 렌즈 직경이 30cm니까 꽤 큰 렌즈죠.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이 두 물체, 지표상에 있는 두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최소의 각도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D분의 1.2 람다예요. 그래서 D는 렌즈 직경이고요. 람다는 550 나노미터, 550 곱하기 15에 마이너스 9성을 잡아놓고 직경 0.3m니까 잡으면은 이 최소 각도가 2.24 곱하기 15에 마이너스 6성 레디안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소 각도가 구해졌으니까 이 거리는 이 떨어진 거리, 인공위성이 지상에서 떨어진 거리 S가 500km 잡아였고, 각도 세타 미니멈을 보여주면은 1.12m가 나옵니다. 즉, 이 렌즈로 500km 상공에서 지상을 관찰했어요. 지표상을 관찰했을 때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가 1.12m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은 두 물체로 관측이 되고, 이보다도 더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두 물체로 관측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전부 다 이 분해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학 현미경도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해능의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분해능 한계가 있는데요. 현미경의 최대 배율을, 광학 현미경의 최대 배율을 한번 보면요. 이 떨어진 거리가 대충 초점 거리니까 초점 거리고, 그리고 광학 현미경에서 이 대안 렌즈하고 이 렌즈의 크기가 대충 한 1 정도 됩니다. 1 정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두 물체의 떨어진 거리는 대략 파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장 정도의 이 거리 이 안에 떨어져 있으면은 두 물체를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광학현미경 경우만이 아니고, 다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우리가 두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두 물체에 떨어진 거리가 대충, 사용한, 전자기파의 파장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광학현미의 경우에는, 이 550 나노미터니까요. 그래서 5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이니까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정도 되죠. 그러니까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10 마이크로미터 되니까, 사람의 머리카락의 한 20분의 1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두 물체로 구분이 가능한데, 그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은, 두 물체로 분간할 수 없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미의 최대 배율을 보면은, 최대 배율은 물체의 떨어진 거리에다가 상의 이 크기니까 상이 대충 1mm가 뭐 최소한이니까요. 대략 2000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학현미경의 이 최대 배율은 2000배 정도다. 이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그 2000배보다 적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물체에 떨어진 어떤 가장 분간할 수 있는 두 물체에 떨어진 거리가 사용한 전자기파의 파장 정도 되니까 이 우리 광학현미경에서는 가시광선을 사용하는데 뭐 더 파장이 짧은 것을 사용하면은 결국 더 분해내기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이 전자총에서 이 전자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총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금속이고요. 이 녹색 부분이 금속이고 금속 부분에 니크롬선을 감아서 붙이고요. 자, 그래서 열을 가하면은 금속 표면에 있는 그런 전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열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튀어나온 전자를 이 전압을 걸어줘 가지고 가속시키죠. 그럼 아주 빠른 전자들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걸어준 전압이 B이고요. 전자의 전하량이 E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이 전자한테 이 전압을 걸어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줬으니까 이 에너지가 모두 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될 테니까요. 2분의 mv 제곱돼 가지고 여기서 이 전자의 튀어나오는 전압 B를 걸었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속도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이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우리가 파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파동이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갖다가 파동역학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파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파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파장은 질량 곱하기 속도 분의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아주 작은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총에서 나오는 전자도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파동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 파동은 이런 식으로 속도를 넣어주면은 전자의 파장이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B분의 12.3 단위는 옹스트롱 단위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총에서 전자를 가속하는데 50V를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전자의 파장은 이 식에서 계산해 하면은 1.7 옹스트롱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1.7 옹스트롱 떨어져 있는 그런 두 물체를 분간할 수 있죠. 앞에서 봤다시피 분간할 수 있는 두 물체의 떨어진 거리가 대략 이 사용한 전자기파의 파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를 사용할 때 50볼트로 가속한 경우에 전자를 사용할 경우에 1.74 옹스트롱 떨어진 두 물체를 분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더 분해능이 좋은 그러한 현미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전자를 이용한 전자현미경입니다. 자, 처음 전자현미경은 이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해서 투과전자현미경입니다. 투과전자현미경이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사람이 이 공로로 198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SEM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EM이란 장치가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에서 STM이라는 장치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됐고, 이 사람들이 198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에서 AFM이라는 이러한 장치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은 이 광학현미경에서는 이 가시광선을 사용하는데, 가시광선 말고 이 고속 전자를 사용하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현미경 중에서 투과전자현미경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는 이와 같이 어떤 시료가 있으면은 시료를 갖다가 이 전자가 투과하고, 그래서 여기서 CCD나 필름을 통해서 투과된 전자의 이 명암을 우리가 이미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이 전기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집속시키는데 자기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종의 대물 렌즈고 대안 렌즈인데, 여기서는 광학현미경에서는 유리를 깎은 렌즈를 사용하고, 이 전자현미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렌즈를 사용하죠. 그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을 걸어줘 가지고 이 하전 입자인 전기장의 어떤 움직이는 방향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성에서 나온 전자가 물질을 우리가 시료를 투과하면은 각 위치마다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필름에 저장되고 또는 CCD로 저장돼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가 지나가는데 뭐 다른 것이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안쪽은 진공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현미경은 배율이 50에서 100만 배, 최대 100만 배의 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옹스트롱의 이 분해능을 가지고 있는 성능이 아주 좋은 전자현미경입니다. 자, 이것은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전자현미경인데요. 100배에서 20만 배, 최대 20만 배의 배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대 분해능이 3.4 옹스트롱입니다. 자, 그래서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몇 가지 이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나노 입자를 템으로 관찰한 사진입니다. 요 크기가 대략 한 7, 8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나노 입자 크기가. 여기도 보다시피 한 7, 80m 되고, 이 가에 이제 무슨 다른 물질로 코팅을 시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율을 좀 낮춰가지고 여러 가지를 찍은 것이 이 슬라이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하고 박테리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봤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잎들, 식물의 잎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골기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 종류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있습니다. 자, 뭐 이러한 색을 넣는 것은 색을 갖다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뭐 전자가 지나가서 뒤쪽에 토과된 전자를 우리가 필름에 감광해서 보는 거니까 뭐 흑백이죠. 기본적으로 흑백인데 이와 같이 뭐 컬러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해서 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시료에다가 전자를 때려서 이어서 나오는 2차 전자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리는 위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템의 경우에는 한번 이래서 전자가 지나가 가지고 토과되는 것을 각 위치에 따른 토과되는 양의 이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CCD나 또는 필름에 얻어서 영상을 얻는 거니까 한번 지나가면 끝이죠. 그래서 시료를 또 새로운 시료를 하면 또 빼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이래 되죠. 그리고 또 상세한 이 작은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면 다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샘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스캐닝 하니까 좀 미진한 부분은 다시 그 부분으로 가서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샘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템하고 비교해 가지고 비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의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샘의 경우에는 비율이 10배에서 한 30만 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이 15옹스트롱이니까 좀 떨어집니다. 아까 봤다시피 이 템의 경우에는 100만 배까지 되고 이것이 한 1.5옹스트롱이니까 한 분해능이 이 템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샘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정 부분을 다시 관찰하고 싶다면 그 부분을 또 상세히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샘으로 찍은 이 모기머리 200배입니다. 200배의 이 배율로 찍은 것입니다. 이것도 이 고양이에 기생하는 일종의 벼룩입니까? 벼룩이 350배를 찍은 것이고요. 진드기 500배, 그리고 양치류 잎이 500배로 찍은 겁니다. 모기머리를 1000배 비율로 찍은 것이고요. 2000배 비율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5000배 비율로 찍은 구주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0배로 찍은 나방 부분입니다. 자, 이와같이 이 템과 샘을 이용해서 우리가 큰 비율로 물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STM 경우에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원리가 다릅니다. 이 STM에서 사용하는 원리는 터널링 효과를 이용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뾰족한 팁의 경우에 그리고 이 금속 표면에 아주 가까이 가져가면은 그래서 이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이 터널링 효과로 해서 양자역학적인 이 터널링 효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전류로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류 나오는 전자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높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전류를 관찰하는 그러한 높이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밑에 있는
굴곡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치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TM에서는 이 터널링 효과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STM에서 이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표면의 요철을 관찰하는 거죠. 금속의 표면 요철을 관찰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치가 이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방막 같은 방막의 표면의 표면을 갖다 이런 식으로 STM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TM의 경우에 이 원자를 찝어서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 구리 표면에다가 이 철 원자를 찝어 가지고 48개의 이 철 원자를 찝어 가지고 이런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울타리 모양으로 배치를 했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철 원자고요. 이 표면은 구리 표면입니다. 이와 같이 STM을 이용해서 원자 단위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파 면에다가 구리 면에다가 철 원자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같이 보이지만은 이 구리 표면입니다. 구리 표면을 STM으로 관찰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어떤 특정 구리 표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니켈 표면을 STM으로 찍은 겁니다. 여기다 구리 표면에다가 마찬가지 이 철 이온을 이 일본에서 한 것이 싶은데요. 원자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요 하나하나가 철 원자입니다. 이것이 1990년에 IBM에서 처음으로 STM을 이용해서 니켈 표면에 제논 원자를 이런 식으로 박아가지고 IBM이라는 글자를 쓴 겁니다. 이것이 STM을 이용한 최초의 원자를 배치한 겁니다. 그 앞에 본 것들은 그 이후에 시도한 것들입니다. 자, 다음에는 AFM에 대해서 AFM은 Atomic Force Microscope라고 해서 앞에 우리가 STM을 봤을 때 STM의 기본적인 원리가 터널링 효과를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팁이 아주 뾰족할 경우에 그리고 아주 가까울 경우에 이 전자가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STM을 이용할 경우에는 금속 표면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가 튀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표면을 금속으로 또 코팅을 하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이 아닌 그러한 이 물질의 표면을 관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AFM입니다. Atomic Force Microscope는 보다시피 이 표면을 따라가는데 이 캔틸레버라는 이것이 이 표면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울퉁불퉁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높이, 움직이는 높이를 레이저를 쏘아 가지고 이 움직이는 높이를 갖다가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델타 H만큼 변하면은 여기서 좀 더 큰 값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레이저를 쏘아 가지고 결국 관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캔틸레버가 이런 식으로 요철을 따라 가지고 이동함으로써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서 관찰되니까 이 요체를 갖다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AFM입니다. 그래서 Atomic Force Microscope.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 실리콘으로 만든 뾰족한 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금속인 그런 물질의 표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 원자 하나하나 레벨까지 이 관찰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광학현미경에서는 사용하는 전자기파가 가시광선이니까 결국 가시광선 파장 정도의 분해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더 가까이 떨어져 있으면 두 물체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광학현미경에서는 최대 비율이 대략 한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를 이용할 고속 전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파장이 1.4옹스트롱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분자 크기 정도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도 관찰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백만 배의 비율로 물체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